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여러 열강들의 이권 사이에 낀 조선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쳤고 그때마다 일제는 야만적이고 야비하게 조선을 통제했다. 그 발버둥의 중심에 서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초대 황제가 바로 고종이다. 남양주시 금곡동에 가면 고종의 쓸쓸한 마음과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했던 명성황후의 한을 여과 없이 느낄 수 있는 능이 있다. 바로 홍능이다. 홍능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를 합장한 능으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황제릉 양식을 따랐다. 조선에는 없던 유형의 능이었기에 명나라 황제릉과도 다르며 조선 왕릉들과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전의 왕릉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제실이다. 왕릉에서는 봉분 앞에 정자각 건물이 제사공간 구실을 했지만 홍릉에서는 궁궐 정전과 비슷한 침전이 들어서 있다. 제실이 능역 밖에 위치해 있던 왕릉과 달리 홍릉에서는 능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왕이 머무는 제실 공간을 중심으로 관리나 수행원들이 머무는 건물이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기존의 왕릉의 참도 2배 정도는 되어 보이는 넓은 참도가 등장한다.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왕릉과는 다른 모습이다. 참도는 정면의 침전까지 이어진다. 참도 옆으로는 다양한 모습의 성물들이 쭉 이어져 있다. 이는 본래 왕릉에서 봉분 앞에 있던 성물들로 황제릉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침전 앞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석양, 석호 대신에 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 말 모양의 다양한 모습을 한 석상들이 한 쌍씩 참도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다. 침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깔끔한 모습의 문인석과 무인석이 세워져 있다. 참도가 끝나는 곳에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이 월대 위에 세워져 있다. 단순히 제사준비 공간이었던 정자각과는 달리 왕이 머무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로 웅장한 모습이 일품인 건물이다. 침전 옆에는 왕릉과 마찬가지로 능주인의 업적과 생애를 기록한 비석을 보관하는 비각이 위치하고 있다. 황제릉 형식이기 때문에 비각 역시 최대한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병풍석과 난간석이 둘러져 있는 봉분 앞에는 망주석과 장명 등 오뉴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타 성물들이 침전 앞으로 옮겨져 있어 왕릉보다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지만 나름대로의 여유와 웅장함이 느껴지는 능력이다. 1895년 명성황후는 경복궁에서 일제의 사주를 받은 낭인들에게 시해당한다. 시신은 소각되었고 폐위되었으나 고종의 노력으로 금방 복이 되었다. 억울하게 죽은 명성황후의 넋을 달래기 위해 청량리 천장상 아래 능지를 정하고 홍릉이라 명한다. 명성황후가 죽은 뒤 약 20년 동안 홀로 고군분투하던 고종이 67세로 승하하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능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합장하면서 지금의 홍릉이 탄생하게 되었다. 고종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조선의 마지막 왕이며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고종에게 1순위는 언제나 자주독립이었다. 국내의 사소한 일 하나에도 간섭하는 일제와 호시탐탐 군대를 파견할 기회를 노리는 청나라와 그 사이에서 얻을 각종 이권의 눈이 먼 외색 열광들. 그들 사이에서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아내이자 당시 정권을 잡고 개혁을 하려던 명성황후가 낭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고종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한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하여 자주독립국가임을 널리 알린 것이다. 그런 노력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침내 1905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합방되는 을사늑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다. 이후에도 헤이그 특사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나 모두 실패하고 결국 고종은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 1919년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꺼져가는 우리 민족의 혼에 불을 지폈다. 망국의 마지막 왕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서울로 올라왔고 그 앞에서 종교계의 민족 지지자들과 학생들의 주도로 3.1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살아서는 평생 이루지 못했던 전 민족의 단결과 통합을 죽어서 바라본 고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신의 장례식에 와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고 일제의 총앞에 쓰러지는 백성들.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복잡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홍릉은 조선이 망해가는 시점에 가장 힘든 시기에 조용된 왕릉이다. 그럼에도 다른 그 어떤 왕릉보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다. 죽어가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살리려 한 명성황후와 고종의 꿈이 새겨져 있어서일까? 그 화려함조차 서글퍼 보인다. 홍릉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편 숲을 지나면 홍릉과 비슷한 규모의 능이 나온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과 순명효 황후 민씨, 순정효 황후 윤씨를 합장하여 조성한 유릉이다. 홍릉과 마찬가지로 황제릉 형식으로 지어져 있어 얼핏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세세한 묘사나 성물의 표현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래 다음 왕이 국장을 주관하고 왕릉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종이 죽었을 당시인 1926년에는 이미 조선도 대한제국도 없을 시점이라 이왕직 장관이었던 민영기가 주관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왕릉을 조성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성된 능이기에 일제의 영향이 능력 곳곳에 남아있어 진한 안타까움을 전해주는 능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합장된 순정효 황후가 1966년에 죽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미친 유일한 왕릉이다. 홍릉보다는 작은 규모로 지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왕릉에 비해서는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다. 홍살문에서 침전까지 이르는 길은 참도로 되어 있는데 황제릉 형식인 가운데가 높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살문에서 침전까지 이르는 참도 옆으로는 홍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양의 성물들이 서 있다. 기린, 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 말, 문인석, 무인석이 순서대로 자리하고 있다. 본래 능의 성물들은 동물의 형상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릉의 성물들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제의 영향으로 서양식 조각기법이 사용된 탓이라고 한다. 성물들을 지나면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이 등장한다. 제후국가의 예에 따라 만들어진 왕릉의 정자각과는 규모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건물이다. 궁궐에서 사용되는 팔짝지붕이 쓰였다. 왕릉과 달리 월대 전면에 3개의 계단이 있으며 순종의 신의를 모신 제전이면서 왕이 머무는 숙소라는 개념으로 지어졌다. 후대 왕들을 위해 만들어진 침전이지만 순종을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해버렸기에 그 어떤 왕도 이 침전을 사용하지 못했다. 침전 옆에는 순종 황제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보관되어 있는 비각이 있다. 홍릉과 마찬가지로 유려하게 뻗은 지붕과 장식이 인상적인 건물이다. 유릉은 유일한 동봉삼실 합장릉으로 하나의 봉분 아래 순종과 2명의 황후가 함께 모셔져 있다.
화문을 새긴 병풍석과 난간석이 둘러져 있는데 성물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종의 장성한 자녀들 중 유일한 적자로 일찍부터 왕세자로 책봉되어 고종과 함께 제국의 책임을 짊어졌다. 1895년 어머니인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도 궁궐에 있었으며 일본 낭인, 한국인 협력자들에 의해 고종과 함께 덕수궁에 감금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무참하게 살해된 뒤에야 감금이 풀려났다. 대한제국의 실상을 알리고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것이 발각되어 고종은 퇴위 요구를 받고 결국 1907년 강제로 퇴위된다. 이에 순종이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으니 대한제국의 2대 황제가 탄생한다. 하지만 당시의 대한제국은 말 그대로 이름뿐인 국가였다. 주권이 없었기에 순종을 정식 군주로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은 그를 황제나 주상이 아닌 창덕궁 전하라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한제국을 지키려던 순종이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1910년 한일협방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순종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대신 서명하여 이 비극적인 조약이 체결된다. 조약 체결과 함께 대한제국은 멸망했고 순종 역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모두 잃는다. 1917년에는 도쿄를 방문해 천황을 아련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도쿄로가 천황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자 500년 조선왕조의 마지막을 지켰던 순종. 1926년 53세를 일기로 승하하면서 남긴 유언이 전해지고 있어 소개해보려 한다. 사이사이에 대한제국을 망하게 했다는 죄책감과 서글픔이 알알이 맺혀있다. 구차히 산지 17년. 2천만 국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다. 지금의 병이 위중하니 한 마리 말을 않고 죽으면 짐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이 조칙을 중해에 선포하여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 백성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리라. 홍유릉의 가운데에는 둥그런 연못이 자리하고 있어 운치를 더해준다. 본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 사상에 따라 연못은 사각형으로 하고 섬은 둥글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의 연못과 섬은 모두 둥글게 조성되어 있다. 홍유릉에는 고종과 순종의 무덤뿐만 아니라 근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조선 마지막 황족 모두의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다. 대한민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역시 홍유릉의 그 한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다.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원은 영친왕과 그의 비인 방자비의 합작묘이다. 홍유릉 밖 비공개 지역에 있는 능력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마지막 황실의 쓸쓸함이 느껴진다. 황제에 오르기 전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왕릉 형식으로 지어졌다. 홍살문을 지나면 침전이 아닌 정자각이 등장하고 여타 성물들도 봉분 앞에 자리한 형식이다. 봉분에는 병풍석을 두르지 않았고 난간석을 둘렀다. 석호와 석양이 한 쌍씩 밖을 향해 있으며 성마와 문인석, 무인석이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웅장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제법 규모와 격식을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영친왕은 고종의 7번째 아들로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태어난다. 순종과는 이복 형제간으로 후사가 없는 순종의 황태자가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11살이었다.
일제는 황태자가 된 영친왕을 볼모로 일본에 끌고 간다. 그때 영친왕은 창덕군 처마 및 조약돌 2개를 품고 갔는데 조국이 그리울 때마다 조약돌을 어루만지며 슬픔을 삼켰다고 한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간 영친왕은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 황족 여인과 결혼하며 일본 군대에 들어가기까지 한다. 황족 남자는 군적에 들어야 한다는 일본의 원칙에 따라서였다. 일제는 군사훈련을 받으며 주먹밥을 먹는 영친왕의 사진을 조선 황실에 보내는데 그 처참한 몰골에 친어머니인 엄비는 충격을 받아 급체에 이틀 후 죽고 만다.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 차례 귀국 의사를 타진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다 1963년에 이르러서야 몸이 불편한 채로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하였으며 1970년 자신이 떠났던 창덕궁 낙선제에서 사망했다. 영친왕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역사 속에 휘말린 한 개인의 삶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비틀린 역사의 비정함에 먹혀버린 불행한 개인.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그의 슬픔과 한이 능력 곳곳에 남아 서늘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